다음에 맨 끝에 과점주주. 최대 주주라고 그러죠. 최대 주주. 그건 뭐냐면 주주 중에 제일 많이 가진 사람이 최대 주주죠. 최대 주주. 최대 주주한테는 증여를 하면, 상속도 마찬가지고, 증여를 하면 20%를 더 먹였어요. 1억짜리인데 1억 2천으로 보고 먹여요. 20%를 더 먹였습니다. 더군다나 대주주한테는 과거에는 30%도 더 먹였다고 해요. 30%. 그러니까 지금 저 신문에 늘 아우성인 게, 그러면 상속세 세율이, 최고 세율이 얼마예요? 증여세, 상속세 다. 제일 높은 세율이 50%란 말이야. 그러면 증여하거나 상속해서 세금으로 50%를 줘야 되는데, 거기다가 제일 많이 가진 사람은 거기다 30% 더 얹어서 내라. 그 30%에 대한 반을 세금으로 더 내니까 결국 50% 세율에다 15% 더 내니까 65% 세금으로 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부자라도 이게 아우성이었죠. 그러면 내 기업 팔지 않고는 이거 다른 사람이 물려받을 수 없지 않냐. 그래서 이게 문제가 많이 되어서 이번에 이걸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모두 20%로 통합했습니다. 20%만 그러면 더 내라. 이것도 많죠. 그렇죠? 50% 낸 데다가 평가를 20% 더 하면 10% 더 내야 되니까. 그러면 내가 갖는 것보다, 자식에게 주는 것보다 정부가 더 많이 가져가 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아직도 문제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얘기 들으셨겠지만, 가나다 뭐 이런 선진국은 아예 과세를 안 해요. 한 푼도. 미국은 지금 조금 하고 있어요. 미국은 전에 과세하다가, 미국은 전에 과세를 쭉 해서 상속세 정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 과세하지 말자는 운동이 벌려져. 그 과세하지 말. 근데 우리처럼 우리 백성들이 그거 과세하지 말라 한 게 아니고 정부가 과세 안 하려고 그래요, 자꾸. 정부가. 근데 거꾸로 재벌들이 그 과세하라고 자꾸 그런다고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정부는 이거 상속세가 없어버리자 몇 푼 들어도 안 되고. 근데 부자들이 그냥 놔둬라, 세금 내게. 왜 그러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미국 사람들은 우리처럼 깡그리 자식한테 주려고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다 들으셨죠? 안 줘요. 다 죽기 전에 사회에 기부하든지 다 한다고 그래요. 조금만 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러면 자식에게 상속해 줄 걸 미리 어디다 기부하잖아요. 기부한 것은 자기 소득세 낼 때 거기서 빼줘요. 그리고 어차피 나는 자식한테 줄 거 아니니까 기부를 해요. 기부를 하면 살아있을 때 자기 소득에서 그걸 빼줘요. 기부금 공제를 해줘요. 많이 해줘요. 그게 차라리 낫겠죠? 또 하나는 뭐냐면 미국 사람들도 그 권위나 이 명예를 존중하니까 많이 기부하면 그냥 소문이 쫙쫙 나죠. 언론에 막 대문짝에만 쓰죠. 크게 막. 그러니까 명예스러워서 좋고, 또 어차피 상속세를 낼 거 소득세에서 감하고, 어차피 자식들한테는 다 줄 거 아니고. 그래서 재벌들은 자꾸 세금 매기라고 그래요. 근데 정부에서는 이거 없애려고 자꾸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합의를 한 게 뭐냐면, 그러면 일시에 줄일 수는 없고 1년에 10%씩 줄여가자. 그러면 10년 후에는 어떻게 돼요? 제로로 없어지기만 해요. 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하고는 정반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기업하신 분, 재벌들이 미국 사람처럼 다 기부하고 세상 떠난다고 해보세요. 차라리 살았을 때 기부하고, 신문에 대문짝마다 이름 나고, 또 자기 소득세에서 다 공제받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도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하여튼 그런 얘기입니다. 너무 우리나라는 지금 이 상속세라는 게 과합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몫보다도 정부가 더 많이 가져가 버리니까. 과거에는 솔직한 얘기로 이 탈세들을 좀 했죠. 그리고 꼭 일부러 탈세한 게 아니고 과거에는 거의 다 기준시가로 과세했거든요. 기준시가는 낮잖아요. 시가가 1억인데 기준시가는 옛날에는 10%도 가고 20%도 갔어요. 그러니까 내봤자 별거 아니니까 기분 좋게 다 냈어요. 근데 이제는 기준시가가 이렇게 올라와 있죠. 말하자면 자기 목까지 와 있어요. 요새 지금 개정한데 몇 %까지 올리겠다고 그랬어요?
80%까지 올리겠다 그러죠. 그러니까 시가가 지금 1억이면 기준시가 정부 가격을 8천까지 올리겠다. 그렇게 올려버리면 이게 굉장히 이제 부담이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금 많이 내서 각오해야 돼요, 지금부터. 재산이 있는 사람은. 하여튼, 이렇게 지금 됐습니다. 50%나 매긴다. 그래서 이제 좀 깎아줬다는 게 얼마 깎아줬느냐. 세율은 안 내려주고, 그 최대 주주, 제일 많이 가진 주주, 그 사람한테 30%까지 가격을 더 붙이던 것을 20%만, 겨우 10%인데 20%만 하겠다. 이렇게 지금 했어요. 이번 개정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는 작은 얘기입니다. 이제 주식을 증여했을 때 어느 날 증여한 걸로 보느냐. 이거 상식인데 주주는 반드시 회사의 주주명부에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조그마한 회사들 다 주주명부 자체를 만들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어느 날 주주한 걸로 볼 거냐? 주주명부가 없는데. 그래서 세무서에 매년 보고하는 주식변동표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올린 날을 그러면 증여일로 보고 세금을 매기자. 이렇게 했습니다. 마지막에 특정 법인과의 거래. 이게 문제인데, 특정 법인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 특정 법이냐? 법인이 있는데, 주식회사가 있는데, 내가 50% 이상 가지고 있으면 그게 특정 법인입니다. 내가 반 이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특정 법인이에요. 특정 법인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 그래서 이 지배주주 30% 이상, 이것을 50% 이상 가진 사람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제는 30%로 이제 이걸 기준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세금 범위가 넓어진 거예요? 좁아진 거예요? 오히려 넓어졌죠. 전에는 50% 넘는 사람만 이거 정했는데, 이제는 30% 넘는 사람도 요 특정 거래로 보고 세금을 더 매기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는 여러분은 이제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분이 대부분이겠습니다만은, 그 주식회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지금 상속 올라가니까 상속세 많이 나온다. 증여 올라가니까 증여세도 많이 나온다. 지금 이리도 저리도 못하고 오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럴 때면 내가 경영하는 회사에다 줘버린 재산을. 회사 튼튼해지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회사에다 줘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과세하느냐? 그러면 회사에다 주어버린 그 주주는 세금 매겨야 안 매겨요? 준 사람은 안 매겨요. 받는 사람이 내지, 증여세는. 그렇죠? 그러면 누가 받았어요? 주식회사가 받았죠. 그러면 주식회사가 그러면 증여세 내느냐? 회사는 증여세라는 게 없어요. 개인만 있지. 그러면 회사는 법인세로 내라. 그것을 소득, 마치 장사해서 번 돈처럼 소득으로 간주해가지고 법인세를 내라. 이렇게 있어요. 그럼 법인세는 22%밖에 안 되거든. 그러니까 큰 돈 있는 사람들은 상속세 증여세 내려고 하면 50%인데 어차피 내 회사니까 거기다 주어버렸더니 22%로 끝난다. 거기다 주려고 그러거든요. 과거는 막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또 어떻게 법을 고쳤느냐 하면, 그러면 회사에다 주었으니까 회사는 법인세를 내고 그 회사에다 준 돈이 다시 주주들한테도 이익이 돌아가는 거 아니냐. 회사에다 돈을 주어서 회사의 자산 가치가 오르면 따라서 주식 가치도 올라갈 거 아닙니까? 자산이 늘어났으니까. 그럼 주식 가치가 늘어났으니까 주주는 당신도 득을 본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개인에게는 증여세를 또 매긴다는 거예요. 양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법인 회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차라리 회사에다 주어버렸으면 좋겠는데, 아니 주주한테까지 양쪽으로 매긴다 보니까 이래도 주주도 못하고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세법을 많이 매기는 것이 장땅이 아닌데, 그렇죠? 세금을 많이 매기는 게 장땅이 아닌데 자꾸 많이 매기는 쪽으로 이렇게 가니까 이거 문제가 있어요. 최근에 며칠 전까지 저하고 이제 상의하신 분이 있어요. 재벌은 아니지만은 뭐 주은 재벌이라고 하는 게 좋겠죠. 뭐 1급 호텔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그분이 일이 되져도 호텔이 자꾸 결손 나요, 지금. 손실이 나요. 그러면 자기 재산 팔아서 자꾸 집어넣어요. 도무지 안 되겠다. 그래서 좀 그 땅이 많으니까, 몇만 평이니까 땅을 팔까 어쩔까 늘 고민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저하고 상의한 건 뭐냐면,
그러면 차라리 내가 회사에다 기부해버리겠다. 차라리 자식한테 안 주고 회사에다 기부해버리겠다. 그래서 내가 요 내용을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회사는 법인세 내고 또 주주가 그만큼 주식값이 올랐다 해서 양쪽에 매기면 안 됩니다. 이 계산을 딱 해다 드렸거든요. 입을 똑 벌리고 그게 뭐 60%가 세금 나가는 거예요. 이리도 저리도 못하고 지금 고민이 태산 같아요. 지금. 그런 것이 지금 현재 법률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제 그 증여세 얘기는 다 끝났는데 밑에 재산의 평가라는 게 조금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은 오늘 내가 얘기할 중요한 겁니다. 재산의 평가. 이건 무슨 얘기냐면 상속세 증여세를 매기려면 반드시 그 재산 가치가 얼마인가 평가를 해서 매기죠. 예? 근데 이 세법에 지금 주어진 것은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 대원칙을 정했어요. 대원칙이 뭡니까? 시가로 매긴다 이랬어요. 시가로. 여러분 기준시가로 아직까지 많이 냈는데 그게 아니고 시가로 매겨서 낸다. 그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면 어떤 것이 시가냐 이게 문제거든요. 복덕반에서 얘기한 게 시가냐 그건 아니란 말이죠. 객관적인 가치, 객관적인 증명이 되는 것만 시가지. 그러니까 원칙은 시가로 매긴다 이렇게 해놓고 다만 시가가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로 낸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공시지가로 매긴다 이랬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 그거 가지고 득을 본 거예요. 응? 그래서 이제 중간에 만든 걸 뭘 만들었느냐? 매매 사례가 내 것 말고 다른 사람 것, 옆에 똑같은 재산이 있는데 다른 사람 것의 시가가 나타났다. 실제 매매에 의해서 나타났다. 그러면 그것도 시가로 본다 이래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똑같은 아파트에서 똑같이 사는데 이웃에서 나하고 똑같은 거 팔아서 얼마 판 것이 나타난다. 다 나타나죠 요새는. 백일하게 다 나타납니다. 그거 옆집이 얼마에 팔렸었냐 이게 시가다. 그래서 상속세 증여세도 그 가격으로 매긴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매매 사례 가격이다 이랬어요. 매매 사례. 매매 사례가 나타나냐 이걸로 매긴다. 그래서 지금까지 매매 사례 가격으로 과세하는 것은 주로 어떤 재산이었느냐? 아파트였어요. 아파트만. 그러니까 그냥 아파트만 맨 맡은 거예요. 일반 단독주택은 똑같은 게 발견하기 어렵죠. 저 집하고 내 집하고 똑같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게 없으니까 그건 기준시가로 매기고 아파트는 똑같이 이렇게 성냥꽉처럼 똑같이 생겼으니까 이거 얼마에 팔렸다면 다 나타나니까 그 가격으로 매겼단 말이에요. 아파트 가진 사람만 억울한 거죠. 근데 요새 아파트 값이 또 많이 올라져서 위로는 되죠. 아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정부에서 보니까 정부에서도 좀 불공평하거든. 그렇죠? 아파트만 실제 매매한 사람 가격 찾아서 그거 매기고 나머지는 공시지가로 매기고 좀 불공평하죠. 또 세금도 더 매겨야 되고 그러니까 요전에 신문에 크게 났어요. 여러분 봤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다른 재산도 아파트 아닌 다른 재산도 시가로 매기는데 시가를 알 수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정부가 우리 돈으로 감정사한테 감정료 주고 시켜가지고 그 감정 가격으로 매기겠다. 이게 신문에 떴어요 지금. 그러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다 정부에서 감정해가지고 감정 가격으로 매기면 큰일 났죠. 그래서 심지어 저도 신문에서 봤어요. 신문에서 봤는데 지금 금년도 예산이 통과되었잖아요. 정부 예산. 그 통과된 예산 쪽에는 정부가 이제 감정 가격으로 세금을 매기려고 그 감정료 줄 거, 감정사한테 감정료 줄 거 27억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확실한 거 아니에요? 응? 거의 확실해요. 그래서 제가 이게 확실한 거냐 아닌가를 알아보려고 여기다 저기다 정보를 올렸어요. 근데 다들 몰라요. 신문에만 뗐지 다 몰라요. 국세청에 이제 상담을 해보니까 국제 쓴 사람들도 나도 뭐 선생님 이상 아는 거 없습니다. 그러더라고 또 상담원이. 그런데 아마 법률은 안 고치고도 가능하니까 시행령만 고쳐가지고 할 것으로 봅니다. 근데 시행령은 아직 안 나왔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문제죠. 여러분 뭐 하나 팔 거 있는데 단독주택 뭐 있는데 지금까지는 기준시가로 과세해서 득을 받는데 감정까지 해가지고 감정가격으로 세금 매기면 나타났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저는 이제 오피스텔이 하나 있는데 지금 저 막내 딸한테 증여하기로 해서 지금 법무사한테 맡겼어요. 이렇게 연말 안에 해버리려고. 예. 근데 그 기준시가가 한 4억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감정하면 얼마 나와있어? 최소한 6억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정은 안 됐습니다. 확정은 안 돼. 하여튼 이게 신문에 뭐 예산까지 편성해놨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제가 연구한 건 그럼 뭐냐. 자기들 주장으로는 현행법 가지고도 법률을 새로 안 만들어도 현행법 가지고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국세청에서는. 그 주장의 근거가 뭡니까? 원칙을 시가로 한다고 했지 않느냐. 그럼 시가가 뭐냐? 감정가격은 시가로 본다고 했지 않느냐. 그럼 감정에서 매기면 다 시가 아니냐.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행법에는 그러면 그렇게는 규정이 되어 있느냐. 현행법에는 복잡한 규정이 있는데 오늘 그것까지 여러분한테 내가 좀 장황한 강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다음 기회에 얘기하고 하여튼 그렇게만 여러분은 아시고 아마 시행은 되리라고 보는데 현행법에도 그렇게 감정에 설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 요건을 이러이러한 경우에만 감정에서 매겨라 하는 요건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뭐 그것대로 한다면 아무거나 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따져봐서 이것은 감정해야 되겠다 싶은 것만 하게 돼 있다고. 그런데 신문에 난 대로 오면 그것 말고도 이제 앞으로 관청이 정부에서 임의로 이건 좀 시세가 낮아 해야 봐요. 이렇게 해서 먹인다면 큰일이죠. 아마 그렇게는 못 먹일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 감정 가격으로 과세를 한다고 하는 추세는 지금 틀림없단 말이죠. 예산까지 편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에서 그러면 어떤 경우에 감정까지 해서 과세하느냐. 현행법에 규정이 있어요. 근데 엊그제 발표한 것 때문에 그 얘기까지 해달라고 그래서 이걸 다 못하고 이 상속세는 그냥 여기서만 끝내는데 여러분이 참고로 이런 게 지금 나와 있다. 정부가 꿈꾸고 있다. 이 정도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장 더 넘어가면 마지막에 위에서 넷째 줄에 유의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의사항. 이런 거 좀 조심하셔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특수관계인의 대표적인 게 뭐라고 그랬죠? 대표적인 특수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친인척. 어? 친인척. 뭐 부자간에는 말할 것도 없고 친인척. 친척이 몇 촌까지? 6촌까지. 인척은 4촌까지. 혼인해서 그 친척이 된 거? 외갓집, 고모네 집, 이모네 집 이런 거? 이건 4촌까지. 그러니까 엄청나게 넓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특수관계인 사람끼리 매매를 했어요. 매매를 하고 보니까 4촌오고 6촌오고 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제재가 많아요, 또.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두 가지로 나와 있죠, 지금. 특수관계에 있는 자끼리 한 거하고 매매를 한 경우고 특수관계 없는 사람하고 매매한 거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끼리 매매는 어떤 제재가 있느냐. 실제 자기가 팔고 산 가격하고 실제 자기가 매매한 가격하고 기준금액하고 정부에서 배운 기준신고하고 비교해서 어느 것이 더 많으면 문제가 생겨요? 그 표를 보세요. 어느 것이 더 많으면 매매 가액이 더 클 때 기준금액보다도 더 크다. 그런 건 정부에서 간섭을 좀 하겠다. 어떻게 하느냐. 기준금액의 30% 이상 차이 나는 것만. 30% 이내는 그런 게 괜찮아요. 30%도 더 차이 난다. 이모하고 내하고 나하고 거래를 했는데 고모네 형제하고 나하고 거래했는데 30% 이상 차이가 난다. 이럴 때는 그 30% 이상 차이 난 금액하고 3억 원하고 비교해가지고 그러니까 3억 원보다도 적게 차이가 날 때는 30%짜리로 보고 또
30%보다도 3억 원이 더 높으면 3억 원으로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차액을 증여로 본다는 겁니다. 실제로 나는 매매했는데 4천억 원 매매했는데 이 차이 나는 금액은 증여한 거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특수관계 없는 자, 전혀 특수관계가 없어요. 남남끼리 거래한 것도 문제 삼았어요. 과거에는 이게 없었는데 이것도 집어넣었어요. 남남끼리 한 거. 이것은 조금 완화해 줘가지고 기준금액의 시가하고 양도가액에 비해서 이제 그 기준금액이 나왔는데 기준금액에서 3억 원 빼주로 가령 차액을 냈더니 5억이 차이가 났다. 기준금액하고 매매 실례하고 5억이 차이가 났다. 그럼 2억이 차이가 났죠. 그렇죠? 거기서 3억 원 빼주고 3억 초과한 것만 증여를 봐라. 그러니까 2억 차이 난 것은 괜찮으죠. 남남하고한테는. 그런데 그 차이가 가령 4억 났다 그러면 어때요? 3억도 차이가 더 났다. 그러면 3억 빼준 1억은 그러면 증여세를 매기라. 이게 복잡해요. 세법이 이렇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말이죠. 세법이 아닌 순수한 법률만 공부한 사람들. 저 대학에서 말이요. 법과대학에 가서 민법이나 이런 것만 하고 그래서 이 변호사 판사들도 이런 건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면 변호사들은 깜짝 놀래요. 아, 그 판결하면 이겨. 다 이기는 줄 알아요. 세법에 이렇게 다 돼 있는데. 이게 문제다. 여기 보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하다시피 종합소득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건 시간이 허용이 안 되니까 교재는 없습니다. 엊그제 그 시끄럽게 한 거. 그건 몇 가지만 여러분한테 얘기할게요. 이틀 전에 시끄럽게 했던 거 있죠. 여러분 그 정보를 안 가지고 있으니까 모르시겠구나. 그냥 내가 이렇게 말로 설명을 할 테니까 참고하시고 이게 확정이 되면 법률로서 확정이 되면 아마 그때 또 확정되는 거 가지고 해야 될 겁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정부에서 이렇게 안을 만들었다고 하는 거니까. 첫째 잘 들으세요. 첫째 한 가지. 양도소득세만 얘기합니다. 첫째 한 가지. 1세대 1주택자. 아까 제가 그랬죠. 1세대 1주택자는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랬죠.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주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1세대 1주택자는 장기,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 누구든지 다 특별공제를 해줬어요. 그걸 얼마까지 해줬습니까? 9억까지 해줬죠. 9억 넘는 것만 가서 했죠. 1세대 1주택자. 근데 여기다가 이번에 넣은 건 뭐냐면 아무리 1세대 1주택이라도 장기보유 공제를 받으려면 거기서 거주를 해야 된다. 거주하는 거. 과거처럼 9년 동안 내 소유로 돼 있었던 땅만 가지고는 안 되고 거주를 이제 반드시 해라. 이게 들어갔습니다. 첫째 한 가지. 옛날 취득한 것도 문제가 됩니까? 예? 옛날 취득한 것도 옛날에 어떻게 한 거예요? 오래전에 취득했던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옛날 것은 그러면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그 소급과세죠. 소급과세니까 그건 안 되고. 그래서 이것은 요전에 작년 9.13 조치인가 그때도 이미 얘기되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거주 요건만 집어넣었으니까. 이제 첫째가 그것이고 이번에 발표한 거 첫째 그겁니다. 그 다음에 근데 이것은 언제부터 시행한다고 했냐면 이것을 장기보유 공제를 또 두 가지로 나눴어요. 지금까지는 9년 이상 내가 소유만 했으면 되거든요. 그 공제를. 이번에는 이제 두 개 쪼개가지고 보유도 소유도 해야 되지만은 거주 기간을 이번에 새로 집어냈다고 했죠. 두 가지로 쪼갰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8년 이상 하면은 이렇게 많이 빼줬죠. 그런데 이것을 4년 이렇게 공교롭게 연구 많이 했어요. 쪼갰더라고. 거주기간 4년, 소유기간 4년. 이렇게 쪼개서 두 가지 다 충족이 돼야 된다. 또 이렇게 쪼갰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거주하라는 얘기죠. 1세대 1주택도.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첫 번째 거고, 두 번째 거. 2년 이상 거주는 했어요. 2년 이상 거주를 했습니다. 또 1세대 1주택자예요.
1세대 1주택자인데 장기보유 특별공제, 그걸 지금 80%까지 해줬죠. 근데 이것은 이제 새해 1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이것은 이번에 개정한 게 아니고 사실은 작년 9.13 제철 때 이미 한 거예요. 법률을 이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시행만 1년 미뤄놨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새해부터 시행한다 이런 얘기지. 작년에 이미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얘기, 일시적 이주택자. 일시적 이주택,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 전에 쭉 이런 얘기를 했죠. 내가 하나 가지고 있는데 또 하나 샀어요. 그러니까 2주택도 있죠. 2주택도 있어. 그런데 먼저부터 가지고 있던 것을 먼저 팔았어요. 그러면 1주택으로 봐서 과세 안 한다 그랬죠. 하나 있는데 또 하나 사서 두 개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럼 두 개는 중과세잖아요. 그런데 일정한 기간 내에 먼저 걸 먼저 팔았다. 그럴 때는 그냥 하나만 있는 것으로 봐줘라. 이런 게 규정이 있었죠. 근데 이 기간이 얼마였어요? 2년 내에 팔면 그렇게 봐주겠다 했는데 이걸 1년으로 줄여버렸어요. 1년으로 팔아야 되는데 1년 내에. 1년 내에 안 팔리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났죠? 이게 세 번째 얘기고,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얘기지. 교재를 지금 여러분 안 드려서 미안한데 갑자기 이런 발표를 해놔서. 네 번째 얘기는 뭐냐면 등록 임대주택. 여러분한테 늘 뭐 등록을 했죠? 등록해야 이제 혜택 받는다.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어요. 근데 이 임대주택은 아까 주택수에서 빼준다고까지 했죠. 그런데 이 임대주택에도 앞으로는 거주를 해야 된다. 임대주택도 그냥 팔면 안 된다. 예? 아니 그러니까 임대 기간에는 임대를 하니까 못하겠지만은 나중에 이제 1세대 1주택이라서 그 9억 원 공제 받기 위해서는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건 이제 세칙이 더 나와봐야 알겠어요. 어떻게 하라는 건지. 하여튼 이런 것이 이번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방금 얘기다시피 그러면 내가 임대형 기간에는 내가 살 수 없었는데 어떻게 2년 살아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임대 기간을 채우고 또 2년 살아야 되겠죠. 근데 이것은 당장 오늘이 19일이죠. 어제 그제부터 시행한다고 해놨어요. 또 법률도 아직 안 만들었는데. 여러분 상식으로 아시다시피 법률이라는 건 어때요? 법률을 먼저 만들고 그것을 공포를 하고 그래서 백성들이 그 공포 내용을 보고 지키도록 한 게 법률인데 아직 법률 만들어지도 않았어요. 이것은 지금 방안만 내세운 건데 그 발표한 날 그저께부터 이거 시행한다. 이거 참 무슨 얘기예요. 지난번에도 그런 거 있어요. 9.13 때 미리 이렇게 발표부터 해놓고 법률 공포는 나중에 했어요. 그럴 수가 있느냐. 나중에 보니까 법률을 나중에 만들면서 먼저 발표한 그날부터 시행한다고 이렇게 딱 소급해서 만들어놨어요. 내가 신문에다 그 얘기를 썼잖아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아직 누가 재판에 가서 다투질 않았어요. 그 다음에 또 갑시다. 다섯 번째 얘기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 서울은 전부 조정 대상 지역 되어버리죠. 처음에는 몇 군데다 다 확대해가지고 조정 대상 지역이 되어버렸죠. 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다주택자. 그게 1세대 1주택자 말고 다주택자만 이렇게 정신 잘 들으면 돼요. 조정 지역 안에 있는 다주택자. 이 사람 양도소득세 어떻게 하느냐. 근데 아까 얘기다시피 임대 등록을 하고 오면 그건 주택수에서 빼준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건 그 얘기가 아니고 다주택자인데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해라. 그러니까 임대주택은 빼준다는 얘기가 이제 무색하게 된 거죠. 조정 대상 지역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주택자고 그런 사람은 분양권 그 권리만 가지고 있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해라.
그러니까 집이 두 채인데 분양권 또 하나 가지고 있다. 이 세 채로 봐라. 이렇게 또 바꿨습니다. 요건 또 조금 여유를 주어가지고 2021년부터 시행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년이 아니고 내후년부터 시행한다고 그랬어요. 또 이건 1년 봐줘가지고. 자, 또 하나 마지막입니까? 이게 여섯 번째. 2년 미만 보유주택. 과거에는 2년 못 가지고 있던 주택 양도소득세율 다르고 2년 더 가지고 있는 양도소득세에서 세율이 다 달랐죠. 몇 년 가지고 있다 팔았느냐에서 세율이 각각 달랐잖아요. 요걸 조금씩 올렸더라고, 또 세율을. 1년 미만 가지고 있던 사람은 전에는 40% 세율이었는데 이번에 50% 올렸어요. 1년 못 되면 가지고 있던 기간이 40%가 아니고 세율이 50% 기본 세율이. 그러면 1년에서 2년 사이, 1년은 더 됐는데 2년이 못 되었다. 그런 사람은 그냥 40% 된다. 세율을 조금씩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1년 내에 팔아라고 전부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정책을. 2년까지도 뭐 안 된다. 1년 내에 팔아라. 이렇게 고친 거예요. 이제 마지막 얘기입니다. 마지막 얘기. 조정 대상 지역. 아까도 얘기했죠? 서울의 전부 조정 대상 지역 내에 다주택자. 이것도 얘기했죠?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를 했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 조정 대상 지역, 서울에 있는 다주택이라 하더라도 다주택 내에 10년 이상 가지고 있던 거라, 내가. 10년 이상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이걸 세금을 이렇게 매기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런 사람은 10년 이상 가지고 있던 사람은, 다른 사람은 그저께부터 다 시행한다고 했는데, 이런 사람은 그저께 12월 17일부터 해가지고 2020년 6월까지는 봐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 6개월 내에 팔려야죠. 2020년 6월 말까지 양도 오는 것은 주택으로 봐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 뭐 그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하도 텔레비전에 요란하게 하니까 이번엔 주로 금융제재가 많죠. 금융제재. 이건 저도 관심 없으니까 저도 잘 모르고, 이 양도소득세에 관한 것은 이 정도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게 종합부동산세라고 있죠. 그것도 올라갔는데 그것은 이렇게 뭐 이렇게 설명할 만한 뭐 문제거리가 없어요. 가격 올리니까 자연히 세금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그렇죠? 가격 올리면 자연히 올라가니까 그것은 뭐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니까 여러분한테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 많이 오셔서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방금 얘기한 것은 정부에서 이제 확정해서 법률로 공포를 할 거니까 그때쯤 가서 또 한번 이런 시간을 갖고 하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대지면적 약 75평, 연면적 약 200평의 수익형 부동산 개발 사례입니다. 인지도 있는 브랜드와 연계하여 임차인이 선호하는 최상의 공간을 만들어갑니다. 소호 사무실을 계획하여 수익률을 극대화하였습니다. 1층 필로티를 활용한 편리한 주차, 풀옵션 주거 공간과 독립된 옥상 정원, 전용 면적 5평에서 7평대까지 고급 임대주택의 수익 극대화가 되도록 가구와 자재를 선별하였습니다. 풀옵션으로 전자제품, 가구류와 집기류가 모두 포함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매각 시 자산가치가 높을 건축물로 디자인하였습니다. 보유 부동산과 투자 부동산의 탁월한 시장 분석과 주거 공간의 경험으로 최고의 품질과 최상의 수익을 함께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책임, 위탁, 전속, 일반 관리 등 건물주 취향에 따라 선택 가능합니다. 수금 책임제로 월세 미납 시 대납해 드립니다. 공실 클럽 및 제휴사의 광고를 통한 타사 대비 공실률 최소화로 인해 수익률 증가가 가능합니다.